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예. 오늘 다룰 뉴스가 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뒤에 2시에 결정나고 시작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두 분께서 말씀하시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과감하게 여러 예측들, 입장들, 의견들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준석 최고를 좀 단속하셔야죠. 지난번에 네. 주호영 대표 건 네. 물어봤는데 끝까지 답안했죠. 이 자리에서. 저는 주호영 대표가 된다고 확 찍었는데 끝까지 답 안 했어요. 뭐 사실 거의 당내 문제였기 때문에 괜히 뭐 잘못 얘기해봤자 뭐. 그럼 당외 문제 집중해서 좀 많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좀 지우고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 좀 많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 꾸려서 이 성추행 의혹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인서트가 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접수가 되고 우리 내부 그것도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이제 진행이 되긴 스타트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민간 합동조사단 구성 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직간접적으로 가해를 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진상조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또 이어서 민관합동조사단 꾸리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그리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말씀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을 저희가 말씀을 나눌 거라고는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방송을 한 시각이 사실 그 실종 신고가 들어가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방금 전에 이해찬 대표의 언급에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은 방금 전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여성가족부는 법령상으로 피해자가 맞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이제 좀 잦아들 거로 보입니다만은 저는 지금 시점에 서울시가 이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한 것은 사실 누구의 결정인도 약간 모호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 지금의 서울시장 대행인 서정엽 그 행정시장의 부시장의 그런 결정인지 아니면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된 것인지 이런 것들도 모호하고 아까 뭐 서정엽 행정부시장도 그 비서실장을 지낸 적이 있고 그 당시에 피해자를 선임하는 과정에 연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고. 현 권한 대행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가 뭐 개개인이 그 안에서 누가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어떤 결론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실 대중이 수긍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과감하게 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외부기관이 일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바꾸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물론 이제 외부 뭐 전문가를 영입해 함께 꾸린다고는 하지만 그건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제가 것 같고요. 굳이 뭐 이거를 뭐 조롱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외교부에서 뭐 그 외교 관련 내용이 유출되었을 때 그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그러니까 관계자들의 핸드폰을 이미 제출받아가지고 포렌식을 하고 이래가지고 누가 그런 행동을 했느냐를 밝혀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보면 과거에 조국 민정수석 있을 때 여러 차례 그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핸드폰을 이미 제출받아가지고 포렌식을 해가지고 뭐 동의하에 그렇게 진행해서 빨리 진상조사를 했다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신속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 지금
그 비서실이라는 공간에 대해 가지고 네. 과거에 뭐 저희 당의 김연아 전 의원도 그렇고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도 6층 비서실 조직이 어쨌든 월권 가능성이나 아니면 과도한 어떤 그런 업무 개입 등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분들이 뭐 개개인이 제가 봤을 땐 누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좀 메신저로서의 지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떨어진다. 뭐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추모의 시간이 가고 진실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네. 그 진실 앞에서 누구도 뭐 피해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저께 서울시 발표를 봤어요. 네. 네, 봤는데 우선 첫째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은 젠더 특보가 입을 열어서 밝힐 수 있는 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젠더 특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러저러한 그 기사들이 사실인지는 확인 가능한 것들이에요. 예. 그런데 왜 그런 걸 확인 안 하는지 그 부분 되게 답답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자들이 질문만 하면 민간합동조사단에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간합동조사단이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네.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어제 11시에 발표된 네, 서울시의 그 기자회견. 네, 기자회견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질문을 하면 앞으로 민간합동조사단이 밝혀낼 거다. 뭐 이렇게 글로 미루더라고요. 네, 황인식 대변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저는 좀 그 뭐랄까 진전성이 안 보였달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확보했고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을 해주고 네.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사실 지금 잘 확인이 안 되어서 그리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합동조사단에 외부인을 넣어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네. 이 과정에서도 뭐랄까 관료식 행정? 예, 어떤 단위를 만들어서 지금 당장 할 일을 미루는 느낌? 그래서 이런 건 안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어휘에 대해서는 예. 여성가족부가 정부 차원에서 관련 담당 부처예요. 담당 부처가 피해자라고 오늘 유권 해석을 했다면 네. 뭐 그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런 유권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는 네. 이게 되게 예를 들면 외교부에서 기밀 문서가 유출된 사건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추행 사건 자체도 민감하고 근데 당사자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것이 이렇게 딱 규정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피해자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조사라든가 수사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두 분 다 서울시 민간합동조사단이 밝힐 것들, 그러니까 직접 거기에 정보가 있는 것들은 밝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후에 앞서서는 서울시에 좀 신뢰도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뭐 지금 경찰도 좀 수사 진행 중인 것 있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주체들이 다양해져야 된다는 생각도 동의하는 것이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방적 조처가 좀 미비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안희정 지사 건과 오거돈 시장 건을 거치면서 사실 비슷한 유형의 건이 세 번째 발생한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아까 뭐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등은 이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2월에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특정 기관에서 어쨌든 이런 성범죄에 대해 가지고 은폐하거나 아니면 묵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관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네. 이제 선언하셨어요. 그게 이제 국정 기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관장들이 이런 일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에 대한 미비점이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연달아서. 예. 그렇다면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여가부가 어쨌든 대통령의 그런 정책을 보좌하는 그런 어떤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위계나 위력에 의한 어떤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뭐 그 기관장이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그 기관의 정점에 있는 기관장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지금 문제가 전혀 해결 안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여가부는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그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관가 전반에 대해 가지고 실태 조사 같은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예방적 조처로 써야 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서울시가 이제 조사 조직으로 부적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의혹이 이제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그 돌아가신 분과 관련해 가지고 진실을 파악하는 과정이고 예. 그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로는 결국 이번에 정보가 결국 고소장이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느냐라는 거, 고소 내용이 어느 시점에 어떤 결과, 어떤 절차로 유출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네. 또 뭐 저는 지금쯤 말씀 세 번째로는 이분이 4년간 이제 피해를 당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거나 했을 때 어떤 단계에서 이것들이 또 묵살되었던 것이냐 이 세 가지로 갈라졌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사망에 대한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특보를 비롯해 가지고 최대한 증언하실 분들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나머지 두 가지는 이미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아까 뭐 경찰에서 유출된 의혹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경찰이 어쨌든 개입됐으니까 검찰이 맞는 것이 적절하다 보고요. 저는 서울시에서 묵살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권위원회라든지 국가특설위원회들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각 주체들이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최민희 네, 의원님. 동의해요. 예. 동의하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뭐 강제 수사는 아니지만 일부 수사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면 아무래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들은 인권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되는 2차 가해라든지 네. 혹은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덜 발생시키면서 이 사안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경로는 네. 굉장히 다양해요. 그게 경찰일 수도 있고 경찰 라인일 수도 있고 혹은 언론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변호인도 또 그 변호인은 절대 아니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라 그 부분은 이제 조사를 하면 나올 것 같고 이건 간단한 조사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이게 4년 동안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물론 4년 동안 벌어졌다고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다. 이 표현이 더 맞겠죠. 그런데 피해자는 4년 동안 비서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피해를 호소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반응들이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걸리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바로 요 지점은 모든 성 관련 여성 피해자들이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남성 중심의 권력 서열이 있는 곳에서는 이걸 얘기를 해도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별거 아니야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고 이번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좀 꼼꼼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파악해서 여기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사후에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연하게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정확하게 옆에서 성피해를 호소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까지 네. 조금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중에 형사 책임을 질 사람이 있으면 져야죠.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상당히 무겁고 처음에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제 좀 결과를 좀 전 달리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쟁이라든가 논란의 영역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는 정말 실체적인 진실은 무엇인지 또 진정성 있게 좀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앞서 매뉴얼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좀 그렇게 해서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데까지는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잠시 뒤 2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준비된 인사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를 딱 찍어서 꼭 낙마시키겠다 뭐 내부에서 그런 얘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은 사실 문제가 많죠. 김대중 전 정부 시절에 그 대북 송금 4억 5천만 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 하루 치면 거의 뭐 5천억 원인데 5천억 원을 국정을 통해서 불법 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칭력을 살고 이렇게 한 분인데 그런 분이 과연 지금 국정원장을 맡는 것이 타당한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건지 하지 말자. 그러면은 국정원장 시한이 지나면 자동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해야 될 걸 하려면은 야당도 협조해야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뭐 자신들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임기 시작 47일 만인 오늘 오후에 21대 국회 개원식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김경래 최강시사에 나왔던 홍익표, 윤영석 의원과의
인터뷰 대담 내용 살펴봤는데요. 참 늦었어요. 뭐 역대 87년 개헌 이후로 가장 늦은 개원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예. 그렇지 않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18대 국회 예를 들어보면 18대 국회 때는 국회를 먼저 개원한 거예요. 개원식은 개원만 했지만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국회가 실질적으로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됐냐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국회 개원식을 하고 대통령께서 오셔서 연설하는 게 중요해서 예. 그 부분까지는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대 국회는 88일 만에 정식으로 개원해요. 그러니까 8월 초에 가서야 개원을 하게 되죠. 네, 그게 상임위 구성이 된. 사실 국회는 개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원식은 형식이고요. 네. 제일 좋은 건 개원식 하면서 상임위 다 구성하는 거고 그게 안 될 경우 18대는 나름 그땐 노련한 정치인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원에는 동의해 준 거죠. 민주당이.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개원식을 못한 건데 47일에 어쨌든 상임위까지 다 구성해서 여는 거기 때문에 네. 꼭 그렇게 뭐 개원식이 늦어서 뭐 이게 87년 이후에 제일 늦었다 이렇게 말할 일은 사실 아니죠. 그야말로 뉴스에서 뉴스 만든 거군요. 네. 18대 때는 뭐 원구성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87일 뭐 이렇게 걸렸으니까요. 네, 네. 그때는 그때에 비하면 뭐 오히려 실질적인 일하는 국회는 빨리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이 최근에 뭐 1년에 어쨌든 악재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럴 때는 두 가지 길이 보통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이 속된 말로 이제 그립을 잃어간다 또는 주도권을 잃어간다라고 했을 때 더 강하게 이제 채찍을 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야당과 협치를 이야기하는 방법론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은 초기에 개혁 드라이브를 해서 걸다가 나중에는 대연정 카드라는 좀 극단의 카드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했을 때 원구성과 동시에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걸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데 원래 이 법의 이름이라는 거는 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일하는 국회법, 경제살리기법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번에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것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원내 교섭단체라는 것이 유명무설해지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원래 국회에서 많은 것들은 절차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요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임위별로 해가지고 사실 다수결의 원칙이 더 많이 적용되는 형식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의석을 더 갖고 있으면은 협의라는 거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그 안에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지만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는 1이라도 많은 쪽이 유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끔가다 이제 뭐 국회보다 약간 낮은 단계의 회의체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재건축 조합 이런 데서 있는 것처럼 뭐 위임장 숫자로 대결하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수의 대결만으로 국회 내에서의 토론이 종결되는 상황들이 종종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소수당이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다양한 의견의 어쨌든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어쨌든 전환이다. 네.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가 다급한 건 이해하겠지만은 법안이라는 것은 신속 추진의 장점도 있겠지만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최민희 의원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뭐 뉴스 듣고 와서 다시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립 부분은 이게 이제 결판 나는 건 내년 4월 재보선 이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커졌죠, 많이. 예. 재보선 이전에 가능하면 개혁 과제나 경제 살리기 과제나 코로나19 대응을 하려고 할 거고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은 내년 4월까지 모든 게 정지된 상태에서 가주길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갈등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경제살리기법, 부동산 안정화법, 뭐 코로나 대응법 이런 것은 빨리빨리 통과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케이스 대 케이스로 유연하게 하지 않을까? 네. 이게 김태년 대표의 최대 강점이에요. 아무래도 뭐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공수처 출범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일하는 국회법 처리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당장 20일부터 뭐 경찰청장, 뭐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저희가 뉴스 듣고 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식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요. 21대 국회가 이제 그러니까 7월 임시국회 뭐 여러 가지 풀 게 많습니다. 청문회도 지금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 좀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하나만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18개 상임위원장 중에서 정보위원장 하나만 지금 아직 선출을 그렇죠. 못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 단독으로 177명 투표했고 176명의 찬성 얻어서 전해철 네. 위원장이 선출이 됐어요. 통합당은 그럼 여기에도 지금 불참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근데 국회 부의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네네. 정보위원장직이기 때문에 부의장직은 앞으로 또 뭐 원래 심상정 대표에게 제안한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정진석 의원 자리를 예. 근데 뭐 그 부분은 저도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은 글쎄요. 지금까지 뭐 모든 게 원구성에서 이번에 관례를 깼기 때문에 뭐 부의장을 이제 제1야당이 가져가는 문제도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21대 국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이제 미래통합당이 오늘 개원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그 열 건 열고 네. 닫을 건 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통합당이 국회에서 해야 될 얘기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국회 나가면 할 일 없어요. 그리고 언론도 그 장외 집회하면 한두 번이지 계속 똑같은 그림 내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태년 대표의 허허실실 전략과 이게 주호영 대표의 지연 전략 어느 게 어떻게 부딪히고 이 협치를 양쪽 다 얘기하면서 어떤 결과를 낼지 이제 지켜보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강행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 또는 뭐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미사역을 붙이지만은 사실 가장 빠르게 입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야당 말 좀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입법하는 거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공급 확대를 통한 어쨌든 그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야기했고 여당은 조세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통해 가지고 돈을 옥죄는 것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은 여당의 대책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말했던 공급 확대를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 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받아들이는 모양새거든요. 만약에 야권이 원하는 수준으로 야권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수준으로 공급 확대책을 낸다고 하잖아요. 아마 야권이 여권보다 먼저 본회의장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토론이 필요한데 저는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공급을 확대할 때 부작용,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을 풀면 용적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그럼 초과 이익을 환수할 것인가부터 논의할 게 되게 많고 그다음에 그린벨트를 풀면 또 그에 따라서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 문제로 또 사회가 갈등을 겪을 수가 있어서 다 복잡해요. 근데 공급은 확대해야 돼요. 메시지를 확실히 줘야 되고. 그리고 조세 금융 부분은 사실 금융 부분은 일정하게 규제하는 건 다 동의해요. 그리고 보유세가 미국이 1%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0.16%잖아요. 일본이 한 3~4% 되죠. 0.34% 되죠.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3분의 1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손봐야 된다는 것도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는 왜 대화에서 안 풀릴 지점이 있을까? 다주택 국회의원만 빼고 정책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회에도 많죠 다주택자가. 나왔잖아요. 40. 초선 의원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빠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시 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의 결정이 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내립니다. 2개가 있었어요. 그 친형의 강제 입원 관련한 그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고. 네, 이게 총 4개가 기소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하여 2개의 혐의예요. 하나는 직권남용,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토론회 과정에서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 요거가 그러니까 하나에 2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장동 허위 공보물. 세 번째는 검사 사칭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그러니까 총 4개예요. 근데 이 중에 강제 입원 시도에 관한 직권남용은 무죄가 났고요. 대장동 허위 공보물 무죄 났어요. 검사 사칭 무죄 났어요.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거는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하여 답변한 것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인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상대방이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답변이 애매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요. 네. 그런데 이 그런 적 없습니다를 1심에서는 그게 적극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별로 안 줬다 그래서 무죄. 2심에서는 이 그런 적 없습니다가 이게 의사 진술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보고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300만 원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도 답변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 그냥 좀 포괄적인 질문이죠. 네. 살면서 잘못한 일 하나도 없습니까라고 누가 와서 물어본다 그러면은 예. 어느 정도의 죄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잘못이라는 것이 형사적 잘못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도 이제 사실 모호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지점에 있어서 좀 판단이 좀 달랐던 게 아닌가 1심과 2심에서. 왜냐하면 이 강제 입원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인 강제 입원. 가는 사람을 잡아서 넣으면 강제 입원이죠. 불법이죠. 그거는. 그런데 어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친족 관계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강제 입원을 절차에 맞게 했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맞게 했다. 그럼 그건 또 문제가 안 되는 강제 입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 차이 때문에 이제 바라보는 건데 이게 실제로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유권자에게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판단 이렇게 문제가 되냐. 선거 결과에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만한 판단이 되느냐. 예, 뭐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굳이 말하자면은 이번에 이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용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그 TV 토론회 같은 것들이 거기서 어떻게 말을 해요? 그 함정 질문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제가 진행자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지난주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 되나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어디선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누가 핸드폰 카메라 찍어가지고 진행자가 이런 길 가다가 그 신호 위반을 한 걸 봤다. 그 찍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없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그 영상을 공개하면은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게 되는 거죠. 뭐든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이제 핵심이 이거잖아요. 그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물었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이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게 있었던 일인데 그런 적 없다 그럼 허위 사실 맞죠. 그런데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느냐 막연하게 물으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술을 구체적으로 안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적 없습니다 안에 사실이 아닌 것이 일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허위 사실 유포로 이 사람의 피선거권을 5년이나 박탈할 만한 사안이냐. 이거는 저는 아닌 쪽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20분도 안 남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판결문 낭독하고 뭐 쭉 하면은 뭐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정도의 분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저는 하여튼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큰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사법부가 이걸 생중계하기로 했다. 뭐 유죄 취지든 무죄 취지든 간에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다는 거지. 일부에서 속단하는 것처럼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판결 때 유죄를 판결하면서 중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계하니까 유죄일 것이다. 뭐 이런 추론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추론 아니냐.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앞으로는 중계하겠다는 예고만 있으면 유죄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도 사법적으로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법원의 이제 사려 깊은 대법관들이 그런 공식을 만들어낼 만큼 허술한 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어떤 속단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그간 판결을 보면 정말 판사마다 달라요. 어떤 거는 확실하게 예를 들면 명백하게 예산을 안 따놓고 땄다고 했으면 이건 허위사실이고 한 500만 원 돼야 되는데 90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애매한 판단인데 이것처럼 300만 원을 때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 김진태 의원 그분도 1심에서는 뭐 그렇고 2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1심에서 이제 피선거권 박탈 받았다가 그 재판 받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허위사실 유포 조항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만큼 판사마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는 애매하게 물었고 애매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느냐.
이건 좀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3803님께서는 각설하고 항상 제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정치 토론보다 두 분의 토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재명 지사의 죄를 예측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전 알고 있습니다. 팔라나사사님 이념을 떠나 품격 있고 공감되는 토론 잘 듣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는 서울시장 후보에 최민희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에 추천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8144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각설하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